네, 꼭 알아야 할 국제 뉴스 자세하게 또 핵심만 요약해서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뭐부터 볼까요? 그 G7 정상회담이 어제 이제 첫날 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열렸고요. 네. 조금 전에 그 이제 올해 의장국이 이탈리아인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확인한 걸 보면은 그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를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9조 원 정도죠. 이거를 대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제의를 했는데 상당히 세게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그 회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특별히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10년 안보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일본도 그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을 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 6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1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서방 무기 지원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양자 안보 협정을 해가지고 어떤 지지 기반을 더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G7 이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담보 500억 달러죠. 이 우크라이나 대출 프로그램 합의한 걸로 발표가 됐다. 그런데 멜로니 총리 얘기가 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몰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네. 다음 얘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이게 시진핑이 현재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 이제 네. 국무부 2인자지요. 그저께 워싱턴 DC의 그 스팀슨 센터 좌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달 말에 그 중국 외교 부부장 차관하고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뭐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과다한 마찰과 긴장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시진핑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경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상호 의존은 쌍방향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교를 현 시점에서 평가하라 뭐 이런 질문도 있었나 봐요. 예,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이런 그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베트남에서 갑자기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외교가 갑자기 끝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내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어떤 교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북한하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남북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별도 국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북한에 다시 관여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좀 상당히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행정부 인사가 그 이른바 중간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사를 한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전체 발언의 정치의 맥락을 봐야 되는 거다. 그 미국의 북한 핵 정책이 바뀐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네. 오물풍선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죠. 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이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잠재적인 조치를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그쪽에 정책이나 접근법에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우리나라하고 뭐 조율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까? 북한의 잠재적인 도발 가능성 관련해서는 한국하고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한국, 일본하고 더 많은 통합, 그다음에 긴밀한 조정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하고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제 방북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라는 신호가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도 나오니까 보도를 봤다. 하지만 코멘트하지 않겠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의 그 전체 범위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우려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되는 게 중국을 불안하게 한다는 게 자기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시진핑 정권 교체 필요성을 시사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어떻게 이 얘기가 시작된 건지부터 전해주실까요? 그 공화당의 네. 그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의원 이 사람은 아주 그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사람이 같이 최근에 미국 외교 그 간행물 포린 폴리시에 기고를 했는데 그때 네. 이제 시진핑 정권 교체 필요성을 좀 이렇게 시사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캠벨이 여기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그런 거라고 자기 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뭐 미국하고 갈등을 하지만 주요 플레이어로 받아들여서 건설적인 외교를 하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다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미중 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동맹하고 파트너와 함께 레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우려를 보내지만 네. 동시에 미국이나 동맹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과 공존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갤러거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건 트럼프식 접근법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발 그 대미 도전을 적절하게 진단한 공로는 자기는 인정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엔드게임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전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접근법이 나홀로 외교인데 이거는 미국의 이익이 안 된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동맹과의 더 긴밀한 협력 이것만이 합리적인 길이라고 자기는 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좀 다르다라는 차이점도 비교를 명확하게 좀 해준 거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중국의 전기차 관세 굉장히 높여서 잡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외교부도 그렇고 상무부도 그렇고 어제 뭐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대화하자는 식의 네. 그런 그 뉘앙스가 컸는데 중국 관영통신 신화가 어제 논평을 했는데 이 신화는 아시다시피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매체인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럽연합이 그 이렇게 통보한 데 대해서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논평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그들 유럽연합의 경제 구조하고 시장 규모를 볼 때 서로 간에 경제 무역에서 협업하는 게 최선의 이익이다. 그러면서 특히 유럽연합이 자기네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이점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 물론 뭐 세계 무역계구에 뭐 제소할 수도 있고 지금 중국도 지금 뭐 프랑스 곤약이라든가 유럽산 그 돼지고기 이런 거 뭐 지금 유제품 같은 거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중국 쪽의 그 방침은 잘해서 좀 잘해보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도 그렇게 뭐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로이터 것도 분석도 그렇습니다. 있었나 유럽 봐요. 자동차 네. 쪽에서도 그건 뭐 별 실익이 없다는 식의 그냥 썩 내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또 중국 현지 생산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할 권리도 있다 하면서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서 대화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주가 반응은 좀 반대로 네. 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뭐 보면 지금 로이터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서로 간에 해결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그 내부 그 업계 관계자들 얘기가 나온다는 점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제 중국 본토하고 홍콩 증시 그 중국 전기차 주식들이 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뭐 8% 이상 급등한 걸 한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아디가 그 관세율이 그래도 비교적 낮죠. 네.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관세율이 제일 높은 걸로 이제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조치가 잠정 조치가 온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중국이 진짜로 뭐 유럽연합이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럽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공장을 더 만들어라는 그런 압박인 것 같다는 겁니다. 비아디하고 지리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미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자동차 여기는 이제 관세율이 제일 높고 이제 제일 된통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1년 전부터 유럽에 공장 짓는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공장 부지조차도 확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제 공장 지을 거야 아니면 두드려 맞을래 이런 식의 양자 선택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래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투자를 더 확대하는 게 이번 사태의 현실적인 해결책가 아니냐 그런 식의 관측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어디가 관세가 좀 더 높고 낮고 그렇죠. 이런 차이에 따라서 좀 주가 반응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생각보다는 뭐 대비도 잘 되어 있고 또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지금 특히 얘기도. 미국하고 중국이 네. 이제 그 첨단 부분에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그렇게 거기 그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게 로이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미국의 대선 얘기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누가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예측을 한 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 지금 선거를 하면은 네. 확률이 66%, 바이든은 33%, 딱 2배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납니다. 지금 뭐 경합제에서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트럼프 우세가 근소하지만 진짜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개발한 그 모델 가지고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4년 전에도 이 모델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맞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이든 승률이 85%, 트럼프는 15%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걸 이제 돌려보니까 이제 선거인단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려면 27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296명 확보가 예상된다. 바이든은 반면에 242명밖에 그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있는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쪽에서는 네. 이제 이 모델이 뭐 네. 각주 네. 미국의 전역 여론조사하고도 경제지표하고도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0번 이상 시뮬레이션 했는데 우리께 맞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지만 모두 승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는 네바다를 제외한 5개 경합주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티켓을 따냈고 반면에 2020년에는 바이든이 네바다를 포함해서 6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자기네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조사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네. 보니까요. 트럼프 뭐 형사 그 유죄 판결,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그 차남 역시 유죄 판결됐죠. 근데 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조사한 게 이제 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 선거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41%, 바이든은 39%. 물론 오차 범위 내인데 요 앞서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역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유거부 조사도 트럼프가 42%, 바이든은 40%.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데 반면에 모닝 컨설트 조사는 이거는 이제 유권자 폭이 훨씬 많습니다. 10,000명이 넘는데 바이든이 44%, 트럼프보다 1% 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뭐 계속 서로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 보면 앞선 영국의 조사가 굉장히 너무 좀 급하게 글쎄요.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숫자가 좀 여기는 저는 엎치락 확률입니다, 지금. 네, 네. 하는데요.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민주당, 미국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2기 로드맵 프로젝트 2025막을 이 실무 그룹을 출범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스토리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네. 재단이 주도가 돼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일했던 인사들이 참여해서 이른바 그 프로젝트 2025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할 경우에 이게 이제 그야말로 국정 운영 청사진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게 나와가지고 뭐 여기 대해서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 히스패닉 뭐 아시아 태평양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의제를 다루는 반 공화당 의제에 관여하는 코커스 그 의장들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헤리티지 재단 회장이 이제 성명을 내고 그래 우리는 이긴다 아무리 그래도 못 막는다 하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뭐처럼 민주당 진영이 조금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대법원이요 먹는 낙태약 미페리스톤이 있죠 이거 원격 처방하고 그 우성 그 우편 판매를 막아달라고 공화당 쪽에서 이제 제소를 했는데 이거를 기각시켰습니다 계속할 수 있게 이거는 이제 바이든한테 좀 유리한 네. 그런 판결이라는 건데요. 자전 계속 지금 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두고는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이 부분은 네. 바이든한테 보탬이 유리하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음 얘기 좀 해보면 남은 비트코인 모두 채굴해서 미국산을 만들고 싶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트럼프요. 네. 민주당은 지금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를 계속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는 뭐 정반대입니다. 그저께 자기 그 소셜 트러스 글을 올렸는데 비트코인 채굴이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래서 아직 채굴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에서 채굴해서 미국산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 비트코인을 증오해서 중국, 러시아 같은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들만 도와줬다. 그러면서 나에게 투표해라 이렇게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 업계에서도 좀 해석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네. 그 플로리다 그 자택에서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채굴업체 그 CEO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죠.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현재 한 90%가 채굴된 상태니까 나머지가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채굴하는 곳이 중국, 중앙아시아, 엘살바도르, 독일 같은 곳인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압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쪽도 그러면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서로 울고 웃고 이게 다르겠습니다. 최근에 선거자금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가상화폐 채굴 이 환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하고도 연계되고 그다음에 지역 전력망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뭐 이것도 지금 저는 그 암호화폐 가지고도 이제 계속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선거전 이제 시비가 붙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유럽 의회 선거 이 극우 정당의 돌풍으로 지금 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가 여기에 움찔하고 있다. 어떤 얘기죠? 유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민들도 계속하고 뭐 불법 난민 문제도 막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니 총리가 그저께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파시즘 이렇게 막 급부상했는데 그걸 보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니도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58년에 독립을 했죠. 기니 총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현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프랑스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 국민전선 아주 압승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 그러니까 이제 조기 청소를 해가지고 하는데 네. 지금 마크롱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국민전선이 지금 일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거기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차기 프랑스 총리가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와중에 로이터가 어제 전한 바입니다. 아프리카 사막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2007년에 출범시킨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관련된 얘기가 있나 봅니다. 이게 아프리카 네. 그린 워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그 특히 사하라 사막 지역 거기가 이제 그 사막화가 심하거든요. 한 연장 8,000km 불모지 한 1억 헥타르를 경작 가능하게 회복시키려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역시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선진국들이 돈을 내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역시 안 냈습니다. 2021년에 한 200억 달러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3월 말 기준 25억 달러밖에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부족 때문에 30%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이제 오는 17일이
유엔이 제정한 아프리카 사막화 방지의 날인데요. 이거를 아프리카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보고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관련돼서 돈을 각국에 출연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대부분이 잘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아주 화끈하게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인색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